제 것이다. 중국 수력총국 왕레이 부국장의 이 한마디에 UN 긴급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48억 톤. 단 하루 만에 22개국의 강물이 한꺼번에 사라졌고 6,200만 명이 식수를 잃었습니다. 메콩강, 나일강, 티그리스강까지 세계 주요 하천은 모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농업이 붕괴되고 12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사막으로 변한 그날, 강대국 전문가들은 비웃었죠.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뭘 안다고. 그런데 48시간 뒤 공개된 국제감시센터 보고서. 딱 한 줄이 전 세계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무너지는 동안 피해율 0%인 국가는 단 한 곳. 그리고 그 나라가 중국 바로 옆이라는 사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왜 한국만 살아남았던 걸까요? 지금부터 봉인됐던 그 기밀의 전모를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 지금의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위기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이 아니야. 데이비드 카일 박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위성사진은 그가 30년 연구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죠. 메콩 삼각주의 강바닥이 완전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던 그 강에서 지금은 맨발의 주민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배들은 진흙 위에 기울어진 채 버려져 있었고 어부들은 너클 잃은 표정으로 말라붙은 강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하버드 국제수자원연구소 소장실. 새벽 4시에 고요함을 깨트린 건 긴급 알람이었습니다. 카일 박사는 잠옷 차림으로 달려와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등이 22개나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메콩강,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겐지스강. 세계 주요 하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위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이런 일은 그의 모든 연구 경력을 통틀어도 전례가 없었어요. 48억 톤이 하루 만에. 그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흔들렸습니다. 48억 톤. 이건 서울시 전체 인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물의 2배가 넘는 양이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 단 24시간 만에 증발했다는 겁니다. 카일은 즉시 UN 수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숫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메콩강 수위 1.8m 급강하. 나일강 유량 73% 감소. 티그리스강 하류 완전 차단. 겐지스강 델타 지역 수위 2.3m 하락. 이건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재해도 아니었죠. 데이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상류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물을 막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각 강의 수위 변화 그래프는 마치 칼로 자른 듯 수직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자연현상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패턴이었죠. 카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커피잔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현장으로 가야 해. 30년간 연구실에서만 살아온 학자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6,200만 명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위협받고 있었죠. 그는 즉시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베트남 호치민. 메콩 삼각주의 심장부였어요. 피해 규모를 직접 확인하고 이 재앙의 원인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카일 박사의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책임감이 뒤섞여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 카일 박사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5년 전 UN 수자원 회의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하버드에서 갓 교수직을 받은 젊은 학자였죠. 국제수자원 분야에서 촉망받는 신예였지만 현장 경험은 부족했어요. 회의장에서 한 노련한 아프리카 수자원 전문가가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물은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지키는 법을 아는 자의 것입니다. 당시 카일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추상적인 격언 정도로 치부했죠. 하지만 지금 메콩강으로 향하는 이 순간 그 문장이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물을 가진다는 건 단순히 영토 안에 강이 흐른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물을 지켜낼 수 있느냐는 거였죠. 좌석 앞 모니터에는 CNN 속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메콩 삼각주 지역에서 30만 명이 식수를 찾아 대이동을 시작했다는 뉴스였어요. 화면 속 사람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죠.
한 노인은 말라붙은 강바닥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50년을 이 강에서 살았는데. 그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카일은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자원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죠. 농업, 어업, 식수, 교통. 강을 중심으로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카일은 그 투명한 물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이 한 잔의 물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그는 물잔을 천천히 입에 가져갔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물의 감촉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기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곧 호치민 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카일은 노트북을 열어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22개국 동시 붕괴. 피해 인구 6,200만 명. 농업 피해 면적 12만 제곱킬로미터. 숫자들이 눈앞에 나열되었지만 이제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통계가 아닌 생명이었죠. 그는 노트북을 덮으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메콩강이 보였어요. 아니, 메콩강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갈색 땅만 펼쳐져 있었죠. 호치민 공항에 도착한 카일은 곧바로 유엔 현지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사무소 안은 아비규환이었어요. 각국에서 파견된 긴급 구호팀 직원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다급하게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죠.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피해 현황이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현지 조사팀장 마크 톰슨이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잔 듯 핏기가 없었죠.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끔찍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카일은 화면을 넘기며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메콩강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일강 유역에서는 이집트와 수단의 농경지 8만 제곱킬로미터가 물 부족으로 황폐화되고 있었어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만나는 이라크 남부는 더 심각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바스라까지 이어지는 농업지대 전체가 붕괴 직전이었죠. 겐지스강 하류의 방글라데시에서는 2,400만 명이 식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인더스강, 메남강, 이라와디강까지 세계 주요 하천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총 피해 인구가 6,200만을 넘었습니다. 농업 붕괴 면적은 12만 제곱킬로미터고요. 마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카일은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붉은 경고 표시가 22개국에 걸쳐 깜빡이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정교하게 계획된 인재였습니다. 각 강의 수위 하락 시점이 거의 동일했거든요. 오차범위 6시간 이내. 이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상류 국가들의 댐 가동 데이터를 확보했습니까? 카일이 물었어요. 마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국가 기밀이라면서요. 카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티베트와 윈난성에 건설한 11개 메가댐이 동시에 방류를 차단한 거였죠. 메콩강뿐 아니라 브라마푸트라강, 사린강까지 중국 영토에서 발원하는 모든 강들이 통제되고 있었어요. 그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으로 갑니다. 수력총국을 직접 만나야겠어요. 마크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 연구자의 방문을 허락할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카일에게는 유엔 수자원 자문위원이라는 공식 직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 베이징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22개국 6,200만 명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죠.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베이징 수력공정총국 청사. 카일 박사는 유엔 공식 서한을 들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3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은 위압적이었어요. 로비에서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왕레이 부국장을 만날 수 있었죠. 회의실 문이 열리자 50대 중반의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유엔에서 오셨다고요? 용건이 뭡니까? 왕레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카일은 준비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메콩강 수위 변화 그래프, 위성사진, 피해 현황 보고서. 하지만 왕레이는 자료를 보지도 않았어요. 팔짱을 낀 채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였죠. 22개국이 물 부족으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6,200만 명이 식수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카일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왕레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건 하류 국가들이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겁니다. 중국은 자국 영토 내 수자원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이죠. 카일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데이터로 말해야 했죠. 티베트와 윈난성의 11개 댐이 동시에 방류를 중단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왕레이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순간적으로 경계하는 빛이 스쳤죠. 하지만 곧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류 조절은 중국의 주권적 권리입니다. 물은 가진 자의 것이에요, 박사님. 그 한마디에 카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자원 관리가 아니었어요. 의도적인 무기화였죠. 왕레이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하류 국가들이 약해서 무너진 겁니다. 자국 수자원도 확보 못하면서 무슨 국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카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학살입니다. 인위적인 재난이에요. 왕레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는 끝났다는 신호였죠. 학살이라고요? 과장이 심하시네요. 우리는 그저 중국 인민을 위해 물을 저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카일은 회의실을 나서며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48억 톤의 물을 막아 6,200만 명을 위기에 빠뜨리고도 아무렇지 않은 저 오만함.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카일은 노트북을 열고 UN 수문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접속했습니다. 22개국의 붕괴 현황을 다시 한번 정리했죠. 메콩강 유역 6개국, 나일강 유역 4개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유역 5개국. 숫자를 확인할수록 절망감이 커졌어요. 그런데 화면을 스크롤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피해 현황 맵에서 유독 한 나라만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카일은 눈을 의심했죠.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피해도가 0.00%라니. 데이터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다시 확인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카일은 혼잣말을 했어요. 중국이 물을 무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옆 나라가 멀쩡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죠. 그는 한국의 수계 지도를 검색했습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강들의 발원지를 추적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모든 강이 한국 영토 내에서 시작해서 한국 영토 내에서 끝났어요. 중국에서 흘러오는 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카일은 전율을 느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지리적으로 완벽하게 독립된 수계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했어요. 과연 이것만으로 중국의 물 전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카일은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영문 자료가 있었지만 자세한 정보는 부족했어요. 댐 현황, 수질 관리, 홍수 예방. 일반적인 내용들 뿐이었죠. 핵심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봐야겠어.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며 카일은 이상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22개국이 무너지는 동안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라. 거기에는 분명 비밀이 있을 거였어요. 세계가 놓친 해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는 한국 K-수자원 본부에 공식 방문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어요. 환영합니다, 카일 박사님.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신자는 박서연 센터장이었습니다. 카일은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카일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베이징의 건조함과는 달랐죠. 공기 중에 습기가 적당히 머금어져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30대 중반의 여성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카일 박사님이시죠? K-수자원 본부 AI 센터장 박서연입니다. 박서연의 악수는 단호했어요. 그녀는 카일을 차에 태우고 곧바로 본부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카일은 놀랐어요. 강물이 맑고 풍부하게 흐르고 있었거든요. 세계가 물 부족으로 아비규환인데 이곳의 강은 평화로웠습니다.
한국의 4대강은 모두 국내에서 발원합니다. 박서연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카일은 고개를 끄덕였죠. 이미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어요. 외부 수계 의존도가 0%입니다. 완전한 수계 독립국이죠. 카일의 눈이 커졌습니다. 0%라니.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케이스였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경을 넘어 흐르는 강에 의존하고 있었죠. 그래서 상류 국가의 횡포에 무력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강은 강원도 태백산에서 시작해 서해로 흘러갑니다. 낙동강은 태백 황지못에서 발원해 남해로 가죠. 박서연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한국 지형도와 수계지도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노랑 4가지 색깔로 4대강이 표시되어 있었죠. 놀라운 건 모든 강의 시작점이 한국 동부 산악지대에 모여 있다는 거였어요. 이건 천연 요새네요. 카일이 감탄했습니다. 박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지리적으로 섬나라 수계 구조를 가지고 있죠. 중국이 아무리 댐을 막아도 한국강에는 영향이 없어요. 차가 수자원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앞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전국 4대강의 수위, 수질, 유량이 표시되고 있었죠. 모든 지표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카일은 경외감을 느꼈어요. 세계가 붕괴하는 동안 이곳만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박서연의 말에 카일은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카일은 박서연과 함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동행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분석팀장 김도윤이었죠. 40대 초반의 그는 한국 지형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한강 발원지를 직접 보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도윤이 말했어요.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죠. 해발 1400m.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카일은 등산화를 신고 두 사람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30분을 걸어 올라가자 작은 샘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한강의 시작입니다. 박서연이 샘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어요. 카일도 따라했죠. 물은 놀랍도록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입안에서 약간의 단맛이 느껴졌어요. 김도윤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입니다. 이 산들이 천연 정수 시스템 역할을 하죠. 카일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울창한 숲이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낙엽층이 두껍게 쌓여 있었죠. 김도윤이 땅을 파서 보여줬어요. 부엽토, 자갈층, 안반층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빗물이 이 층들을 통과하면서 자연 정화됩니다. 화학 필터가 필요 없어요. 박서연이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강 발원지 수질 등급이 1급수였습니다. 그대로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하다는 뜻이었죠. 카일은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히 물이 많은 게 아니라 물의 질 자체가 완벽했던 겁니다. 계곡을 따라 내려가 보시죠. 세 사람은 샘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따라 걸었어요. 작은 시냇물이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개울이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바위와 자갈을 거치며 물은 더욱 맑아졌어요. 김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이런 자연 정화 과정이 수백 킬로미터 이어집니다. 한강이 서울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90% 이상 정화된 상태죠. 카일은 메모를 했어요. 이건 인공적으로 재현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십만 년에 걸쳐 형성된 자연의 완벽한 설계였죠. 박서연이 한강 지류 지도를 펼쳤어요. 수백 개의 지류가 나뭇가지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각 지류마다 이런 정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한국의 강은 자연이 만든 정수장이에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세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카일의 노트는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한국의 생존 비밀 중 첫 번째 조각을 발견한 거였죠. 하지만 박서연의 말대로 더 놀라운 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자원본부 AI 예측센터. 카일이 들어선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한국 전역의 수계 지도가 움직이고 있었죠. 빨강, 파랑, 초록색 점들이 수만 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점 하나하나가 센서입니다. 박서연이 설명했어요. 카일은 숫자를 세어봤죠.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정확히 55만 2,847개입니다. 박서연이 답했어요. 카일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5만 개라니. 이건 미국 전역의 수자원 센서보다 많은 숫자였어요. 한국은 미국 면적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이 센서들이 1분마다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수위, 수질, 수온, 유량, pH, 용존산소량까지 총 23개 항목을 측정하죠. 박서연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한강의 특정 지점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곳의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수위 3.42m, 유량 초당 847톤, 수온 14.7도. 놀라운 정밀도였습니다.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홍수와 가뭄을 예측합니다. 김도윤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이 바뀌며 3개월 후 예측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지역에 홍수 위험이 있고 어느 댐의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지가 표시되었죠. 정확도 88.3%라는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88%나 맞습니다.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카일이 감탄했어요. 박서연은 더 놀라운 걸 보여줬습니다. 위성 시뮬레이션 시스템이었죠. 한국 상공의 기상위성 6기가 실시간으로 구름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AI가 강수량을 예측하고 각 댐의 방류량을 자동으로 계산했습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 때 이 시스템 덕분에 인명피해가 0명이었어요. 박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화면에는 작년 7월의 데이터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48시간 동안 300mm의 비가 쏟아졌지만 AI가 실시간으로 댐 15개를 조율해서 홍수를 막았던 거였죠. 카일은 전율했어요. 이건 물 관리가 아니라 물 지배네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물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예측하고 준비하죠. 김도윤이 지하댐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한국에는 지상댐 외에도 지하에 거대한 물 저장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안반을 뚫어 만든 천연 저수지였죠. 가뭄 시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물이 27억 톤이나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1년 동안 비가 안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카일은 노트에 적었어요. 수계 독립, 자연 정수, AI 관리. 한국은 3중 방어 시스템을 갖춘 완벽한 물 관리 국가였던 겁니다. 수자원본부 회의실. 카일은 3일간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 물 관리 시스템의 전체 구조도가 완성되어 있었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감탄과 부러움이 뒤섞인 한숨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박서연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카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물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물을 잃지 않는 나라였어요. 박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카일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계 독립. 4대강 모두 국내 발원으로 외부 의존도 0%. 두 번째, 지형 정수. 70% 산악지대가 천연 필터 역할로 수질 자동 정화. 세 번째, AI 관리. 55만 센서와 위성이 홍수 가뭄을 88% 정확도로 예측. 이 3중 구조가 완벽하게 맞물려 작동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스템이죠. 카일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김도윤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스마트보 시스템이었어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설치된 16개 보가 AI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었죠. 홍수 때는 열고 가뭄 때는 닫는 방식으로 물을 최적화했습니다. 작년 가뭄 때 이 시스템으로 농업용수를 100% 공급했어요. 단 한 곳도 물 부족을 겪지 않았죠. 카일은 메콩강 유역을 떠올렸어요. 그곳에서는 수백만 명이 물을 찾아 헤맸는데 한국에서는 AI가 자동으로 물을 분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격차가 너무 컸어요. 박서연이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이었죠. 만약 중국이 한국에 물 공격을 시도한다면? 카일이 물었어요. 박서연이 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으로 흘러오는 중국 발원 하천이 없거든요. 설령 황해로 오염 물질을 흘려보내도 해류가 북쪽으로 흐르니 한국 서해안에는 영향이 없어요. 카일은 전율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된 생존 구조였던 거죠.
한국은 물전쟁 시대의 유일한 안전지대였어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22개국을 살릴 수 있어요. 박서연과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일은 유엔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모델이 세계의 희망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서울에서 제네바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카일은 유엔 긴급회의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한국 모델을 발표할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죠. 그때 CNN 속보가 떴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카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중국 티베트윈 난칭하이에 초대형 댐 8개 추가 건설 발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카일은 급히 기사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이 브라마푸트라강, 메콩강, 사륜강 상류에 기존 11개 외에 8개 댐을 더 짓겠다고 선언한 거였죠. 총 투자액 480억 달러. 완공 시 추가 저수량 257억 톤. 미쳤어. 카일이 중얼거렸어요. 257억 톤이면 메콩강 연간 유량의 절반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기존 피해에 이게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카일은 급히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피해 예상 인구가 화면에 떴습니다. 8억 5천만 명. 전 세계 인구의 10%가 넘는 숫자였어요. 카일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중국은 물을 완전히 무기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인도 총리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물 침략 행위다.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냉소적으로 답했어요. 자국 영토 내 개발은 중국의 주권 사항입니다. 타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죠. 카일은 주먹을 쥐었어요. 왕레이의 그 오만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물은 가진 자의 것이라던 그 말. 중국은 진짜로 물로 세계를 지배하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카일 박사님, 긴급회의를 앞당기겠습니다. 3일 후 제네바 본부로 오십시오. 카일은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네바 호수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평화로운 물결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아 죽어가고 있을까요? 카일은 노트북을 열고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한국 모델. 이게 유일한 해답이었어요. 박서연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긴급회의가 앞당겨졌습니다. 추가 데이터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30분 후 답장이 왔어요. 55만 센서 통합 데이터, AI 예측 성공 사례, 지하댐 설계도까지 모든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카일은 감사 메일을 보내고 밤새 자료를 정리했어요. 8억 5천만 명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유엔 제네바 본부 회의장. 34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카일은 단상 뒤편에 서서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대표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죠. 이집트와 수단 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 대표가 먼저 발언했어요. 메콩 삼각주 주민 480만 명이 식수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6만 제곱킬로미터가 말라붙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국 대표가 이어받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쌀 생산량이 작년 대비 67% 감소했어요. 국가 경제가 붕괴 직전입니다. 이집트 대표는 더 절박했어요. 나일강 유량이 73% 줄었습니다. 8,200만 국민 중 3,400만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대로는 6개월을 못 버팁니다. 회의장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의장이 중국 대표석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었죠. 중국은 회의 참석 자체를 거부했어요. 대신 외교공안을 보내왔습니다. 의장이 그 내용을 낭독했어요. 중국은 자국 영토 내 수자원 개발을 계속할 것입니다. 물은 가진 자의 권리입니다. 회의장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방글라데시 대표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학살입니다. 8억 명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어요. 경제 제재.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죠. 군사적 압박. 누가 감히 중국과 전쟁을 하겠어요. 회의장은 무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카일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인도 대표가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브라마푸트라 강이 막히면 우리 동북부 7개 주가 무너집니다. 1억 2천만 명이 위험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의장이 카일을 바라봤습니다. 카일 박사님, 발표 준비되셨습니까? 카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한국 모델이 이 거대한 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요? 34개국 대표들의 절망에 찬 눈빛이 그를 향했어요. 카일은 노트북을 열고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카일은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34개국 대표들은 한국 모델에 관심을 보였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죠. 기술 이전과 시스템 구축에 최소 3년은 걸립니다. 하지만 메콩강 주민들에게 3년은 너무 먼 미래였어요. 노트북을 열자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고 카일의 손이 멈췄어요. 타얀. 메콩강 어부였습니다. 카일이 호치민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죠. 이메일을 열었어요. 베트남어였지만 자동 번역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카일 박사님, 강물이 언제쯤 돌아올까요? 제 손자가 물을 달라고 울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단 2줄의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카일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열었죠. 타얀의 손자로 보이는 5살 정도의 아이가 빈 물통을 안고 있었어요. 아이의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카일은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3년만 기다리세요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3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섰어요.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네바 호수에는 요트들이 평화롭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산책을 하고 있었죠. 수돗물을 틀면 깨끗한 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메콩강에서는 5살 아이가 물을 찾아 울고 있었습니다. 카일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어요. 30년 연구 인생, 수십 편의 논문, 하버드 교수직, UN 자문위원.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한 아이에게 물 한 잔 줄 수 없다면 말이에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박서연이었습니다. 박사님, 발표 잘 보았습니다. 34개국이 관심을 보였다면서요? 카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박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괜찮으세요? 카일은 타얀의 메일을 전달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서연이 말했어요. 박사님, 3년이 아니라 6개월 안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카일의 고개가 번쩍 들렸어요. 어떻게요? 박서연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기술 지원단을 파견하기로 했어요. 센서 10만 개와 AI 시스템을 무상 제공합니다. 카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UN 긴급회의 2차 세션. 카일은 단상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박서연과 김도윤이 함께였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기술 지원 발표를 위해서였죠. 회의장은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42개국 대표와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어요. 한국 모델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일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대형 스크린에 한국 수계 지도가 떴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죠. 수계 독립의 중요성, 지형을 활용한 자연 정수, AI 기반 실시간 관리, 하나하나 데이터를 보여주며 증명했어요.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있지만 피해가 0%입니다. 왜일까요? 카일이 물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그는 답했습니다. 외부 수계 의존도가 0%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5만 개 센서가 모든 물을 추적하기 때문이죠. 박서연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4대강의 수위, 수질, 유량이 모두 정상입니다. AI가 24시간 감시하고 있거든요. 베트남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 같은 하류 국가도 가능합니까? 메콩강은 중국에서 발원하는데요. 김도윤이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지류와 지하수를 활용하면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출 수 있어요.
센서와 AI로 물을 최적 배분하면 생존 가능합니다. 이집트 대표가 물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박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 정부가 초기 비용을 지원합니다. 센서 10만 개, AI 시스템, 기술진 파견까지 무상 제공이에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죠. 태국 대표가 일어났어요. 정말입니까? 조건이 뭡니까? 카일이 답했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기술을 다른 위기 국가와도 공유해달라는 것뿐이죠.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베트남 대표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태국, 방글라데시 대표들도 따라 일어났죠. 34개국 대표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카일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한국 물관리 모델을 UN 공식 권고안으로 채택합니다. 카일은 박서연과 김도윤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세계가 변하는 순간이었죠. UN 결의안 통과 후 3개월. 베트남 메콩 삼각주에 한국 기술진 120명이 도착했습니다. 카일도 함께였어요. 박서연이 이끄는 팀은 즉시 센서 설치 작업을 시작했죠. 메콩강 지류 37개 지점에 1만 2천 개 센서가 배치되었습니다. 여기 수질이 3급수네요. 정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김도윤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어요. 베트남 수자원부 직원들이 메모를 했죠. 한국팀은 현지인들을 교육하며 함께 작업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가르쳤어요. 타얀의 마을에도 카일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카일을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박사님, 물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메콩강 수위가 20cm 상승했죠. 중국이 일부 댐의 방류를 재개한 겁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통한 거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베트남이 이제 중국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지하수 개발이 완료되면 메콩강 의존도가 60%에서 35%로 떨어집니다. 박서연이 베트남 정부에 보고했어요. 이집트에서는 나일강 지류 활용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태국, 방글라데시, 미얀마에서도 한국 모델 도입이 결정되었죠. 22개국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UN 후속회의가 열렸습니다. 베트남 대표가 발표했어요. 메콩 삼각주 주민 480만 명 중 90%가 안정적 식수를 확보했습니다. 한국 모델 덕분입니다. 이집트 대표도 보고했죠. 나일강 위기 지역에 센서 8만 개가 설치되었습니다. 물 부족 인구가 3,400만에서 800만으로 줄었어요. 회의장에서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카일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물은 가진 자의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법을 아는 자의 것입니다. 5년 전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문장.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한국이 증명했죠. 물 전쟁 시대에 생존하는 방법은 힘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예측과 관리, 협력과 공유. 그게 답이었어요. 중국조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압박에 못 이겨 하류 국가와 물 협정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카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네바 호수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빛이 메콩강에도 비칠 거였어요. 1년 후, 카일은 하버드 연구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베트남, 이집트, 태국, 방글라데시. 22개국에서 온 편지였죠. 하지만 카일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타얀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카일은 그 메일을 열었습니다. 베트남어로 쓰여 있었지만 이제는 번역 없이도 대충 이해할 수 있었죠. 1년 동안 타얀과 수십 통의 메일을 주고받았거든요. 카일 박사님, 손자가 학교에 갔습니다.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서 건강해졌어요. 강에 물고기도 돌아왔습니다. 제 배가 다시 물 위에 떠 있어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타얀이 손자와 함께 배 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1년 전과 달리 생기로 가득했어요. 메콩강 물은 여전히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생명을 지탱할 만큼은 회복되었습니다. 카일은 답장을 썼어요. 타얀, 손자분이 건강해져서 기쁩니다. 물은 이제 계속 돌아올 겁니다.
당신들이 준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메일을 보내고 카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찰스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는 이 강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세계가 변했습니다. 22개국이 한국 모델을 도입했고 8억 5천만 명의 위기가 해소되고 있었어요. 박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사님, 유엔에서 추가 지원 요청이 왔어요. 아프리카 12개국이 한국 모델을 원합니다. 카일은 미소를 지었어요.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물 위기에 시달리는 나라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어요.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거든요. 노트북을 닫고 카일은 코트를 입었어요. 오늘 저녁 하버드에서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물 전쟁 시대의 생존 전략 마이너스 한국 모델이었죠. 강의실로 가는 길에 찰스강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빛은 메콩강에도 나일강에도 겐지스강에도 비치고 있을 거였습니다. 카일은 걸음을 옮겼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물은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지키는 법을 아는 자의 것이라는 진리. 그 진리가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